어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남이섬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3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오후까지, 제주도에서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회원국들이 있어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현재 주당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이 많게는 90시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책임 공방 속에 행안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태야? 물 없이 맛있게 한마디로 젤로 판타스틱한 상태. 컨디션 스틱. 거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얼음을 더 즐겁게. 얼음을 더 편리하게. 얼음 정수기는 코에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코에이. 오늘도 메이킨.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굵고 강한 장맛비가 많이 내렸죠. 오늘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친다고 하는데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장맛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한동안은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안혜근 기자, 아침엔 월드에선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총기 규제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큰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브릭스 정상회의도 열렸지만 러시아 제재 반대 문구를 회의 결과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성 기자, 오늘도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세계 선수권에 출전한 우리 남자 수영 대표팀이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영 단체전에서 결승에 진출한 것도 사상 처음인데 예선에 이어 하루에 2번이나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 수영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우리 대표팀의 이야기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라이프 개봉 영화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금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첫날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인도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오늘 저녁까지,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르막길을 따라 안전펜스가 쳐져 있고 한쪽으로는 굴착기가 보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북동의 인도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선에 잠깐만 더 주저앉았지. 갑자기 꺼져가지고 아가씨가 하나 조금 다쳤어요. 어제 오후 서울 성북천 불어난 물줄기가 위협적입니다. 서울시는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자
청계천과 성북청 등 하천 27곳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한때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3mm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뽑혀 차도 위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도로에 굴러떨어진 돌을 치우기 위해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오늘 아침 6시까지 전국에서 11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에는 오늘 오후까지 최고 80mm,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돌풍과 청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이번 주말 남해안과 제주도로 내려간 뒤 다음 주 중반 다시 중부지방으로 올라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기까지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여 우크라이나에 연대의 뜻을 보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분석됩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에 첫 발을 뗐습니다.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지 시간 23일 트위터에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벨기에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EU 가입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도 환영했습니다. Це позитивно одночасно. Я думаю, якщо ніхто не буде нам свиню, ніяка Угорщина, ніяка там не знаю хто ще, то будемо скоро в Євросоюзі. Ясно, що це не питання чи тижнів, а так, я думаю, перспективи хороші. 다만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10년 가까이 걸린 그때 회원국이 됐습니다. 특히 일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에 미온적이라고 AFP 통신 등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분석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소식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JTBC 유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이어 어젠 노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지금의 근무시간 계산 기준을 이제 한 주가 아닌 한 달로 바꾸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주는 한 주에 90시간까지도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제위기 속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을 꺼내들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어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법상 노동시간은 일주일 40시간, 초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월 단위로 집계하면 한 주에 90시간 가까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주 120시간도 일해야 한다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현실화하는 셈입니다. 법제도 관행의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신 거다. 그러한 내용들이 노동시장 개혁 과제의 큰 방향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경영계 요청에 따라 주 50시간 예외 조항 성격으로 지난해 도입된 선택 근로제도 정부는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52시간을 넘어도 한 달 평균을 냈을 때 주 52시간만 지키면 됐는데 평균 내는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늘려서 더 몰아서 일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등 시대가 달라졌으니 탄력적으로 일하자는 건데 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대책은 연구 중이라며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요구해온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며 반겼지만 노동계에선 편법 연장,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공고화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임금 체계를 연공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 힘의 관계가 노사관계에 있어도 양극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힘이 불균형한 데 대해서는 균형되게 유도해 나가는데 도움.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즉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와 노동자 복지에 대한 내용은 발표에 없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730원 오른 1,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는데 양측의 간극이 커 최종적으로 합의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뒤집힌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일 수 있다, 경찰의 과오라며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관행대로 했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경찰청이 발표한 치안감 인사 명단이 2시간 만에 번복됐습니다. 통상 경찰청은 행안부에서 최종 명단을 받아 인사안을 발표합니다. 이 때문에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벌어진 지 이틀 만에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행안부가 아닌 경찰의 과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이 대통령이 결재하기 전 내용을 먼저 공지해 사달이 났다며 같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측근인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단순 실수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야 안다면서 그간 인사가 얼마나 절차 없이 이루어졌는지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행안부 파견 경찰이 최종안이 아닌 이전안을 실수로 보내면서 혼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재가 여부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공식 결재가 나기 전에 내정 발표를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추천을 올렸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대로 발표했다며 경찰청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했을 뿐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으로 규정하고 질타한 것에 대해 사실상 다른 의견을 낸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장은 관례대로 행안부와 인사 과정을 거쳤을 뿐이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뒤집어 씌우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게 아니냐, 30여 년 전 과거로 퇴행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조소희 기자입니다. 경찰 노조에 해당하는 11개 시도 전국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사태가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연장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녁 7시에 문서가 나오고 9시에 도경찰청장들 부임을 하라고 합니다.
임식도 없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은 거죠. 경찰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그 힘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31년 전 과거로 퇴행시키려는 것 아니냐. 명색이 경찰 지방청 수장을 발령을 내면서 언론 보도를 하고 다시 9시 반에 본보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두고도 공무원 개인이 저지르기 어려운 실수라며 반박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밖으로 표출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아주 의심이 갑니다. 경찰관들은 중징에 먹습니다. 그런 걸 함부로 내버렸다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법무부 검찰국에 빗댄 대통령 발언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부의 검찰과 행안부의 경찰국을 동일 개념으로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은 행안부 장관도 경찰 출신이 행안부 장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찰국장도 저희 경찰 출신이 해야 한다는 논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거란 우려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의 필요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경찰권이 작동될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되고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간부도 경찰국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가운데 지켜본 전국 총경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집단 행동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이번엔 미래에셋증권 연결해서 밤사이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상영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증시가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일단 미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를 소화하고 파월 연준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언급을 하자 상승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연준 의원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자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했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 에너지, 반도체, 산업재가 하락한 반면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및 일부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업종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틀째 계속된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발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은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강한 경기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장 초반 주식시장의 강세는 이어졌었고요. 그렇지만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 7월에 75bp 인상이 바람직하고 몇 차례 회의에서 최소 50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장세가 펼쳐졌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변화의 특징이 뭔가요? 일단 시장의 화두가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추이에도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는 전일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한 영향의 여진으로 에너지 업종은 가솔린 가격과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의 전환으로 향후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기 이익이 부진한 금융, 산업재, 원자재 업종이 하락했지만 이익이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형 기술주 및 제약 필수 소비재 등의 강세가 뚜렷했고요. 결국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 이 시기 실적이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군에 주목하는 등 업종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증시 상황이 좀 좋지 않고 또 환율이 1,300원을 넘는 등 외환 시장 변화도 큽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일단 미 증시가 여전히 장중 변동성 확대는 이어졌지만 경기 침체기에도 견고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국내 증시에도 관련한 종목 중심으로 우호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을 넘는 등 원화 약세폭이 확대되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연초 대비 9% 가까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의 7에서 9% 내외의 약세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를 감안해서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좀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오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큰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아침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담당하는 안일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 미국 의회에서는 총기 규제 입법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때 변화를 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하는데 뉴욕주 주법은 정당방위가 필요한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해 위헌이라는 겁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9명 성향에 따라 판결도 6대3으로 결정됐습니다.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 권한을 확대했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시장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We will work together to limit the risk this decision will create once it is implemented. And we cannot allow New York to become the Wild Wild West. 이념적인 성향의 영향이 있었군요. 한편 중국과 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네요. 예, 다음 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그걸 앞두고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함께하는 회의체인데요. 把世界经济政治化、工具化、武器化，利用国际金融货币体系的主导地位肆意制裁，终将损人害己，使世界人民遭殃。采取负责任行动。 미국 중심의 대러시아 제재, 중국 포위망 구축을 비난한 건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유엔 헌장에 기반한 다극 체제를 강조해 미국 견제에 브릭스 국가들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러시아 제재 반대를 명문화하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쿼드에도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인도 등이 반대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모자이크 처리돼 좀 흐릿하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있는 저 지도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원산에서 이 포항 사이 구간인 걸로 보이는데요. 동해안 쪽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과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며 북한이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회의에서는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현재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을 최전방 부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를 하고 작전 계획도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의도적으로 남한 지도를 노출했다면서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군사적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일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였던 이재명 의원. 검찰이 어제 이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거론된 기업 쌍방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 수상한 자금 흐름이 나타났는데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초 쌍방울 그룹 자금 거래에서 이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쌍방울은 전환사채 45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는 당장 쓸 돈을 빌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주식으로 돌려주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달한 45억 원으로 특별히 한 일은 없었습니다. 돈 필요하다라면 설비에 투자하든지 뭐 인력을 증가한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럴 유인 없이 발행을 하고 쌍방울은 이 45억 원 전환사채를 11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사들였습니다. 현금과 전환사채가 별 의미 없이 오가기만 한 겁니다. 지난해 6월 10일 쌍방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이 전환사채 45억 원어치를 팝니다. 이 개인 5명은 당일 즉시 쌍방울 주식으로 전환 청구했고 이들이 이체받은 주식 가치는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단 하루 안에 전환사채를 사고 파는 것만으로 50억 원 차익을 남긴 겁니다. 쌍방울은 이스타항공 인수 참여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FIU는 이 자금 흐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이 누군지 그리고 이들이 차익으로 남긴 50억 원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선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의원과 쌍방울은 그동안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연쇄살인범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이지만 법원은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백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살해하고 몰래 땅에 묻은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권재찬은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한 데다 해외 도피까지 계획한 점도 사형 선고의 배경입니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재찬은 2003년에도 60대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고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 출소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화 가능성도 인간성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면서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권재찬은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염치 없지만 죄송하다며 뒤늦은 사과를 남겼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게 대체 건물 몇 층 높이인가요? 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사람들이 거침없이 물을 향해 몸을 날립니다. 누가 멋지게 뛰어내리나 겨루는 극한 다이빙 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건데요. 에펠탑이 드리워진 아름다운 절경에 현란한 다이빙 연기가 더해져 관중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아무리 과감한 동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듯하죠?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인데요. 왜 이 아찔한 스포츠 도전을 3초의 예술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네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희한한 탈 것이 포착됐습니다. 분명 물살을 가르는 보트가 맞는데 점점 위로 떠오르죠. 급기야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기까지 합니다. 고무보트와 행글라이더를 결합한 플라잉 보트입니다. 소형 엔진과 프로펠러를 장착해서 물 위를 달리다가 공중까지 누빌 수 있는 이색 수상 레포츠인데요. 아름다운 풍광과 짜릿한 스릴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워서 좋고 바람 불면 더 좋고 올 여름 꼭 한번 도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게 하네요. 2개 대체 건물 몇 층 높이인가요? 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사람들이 거침없이 물을 향해 몸을 날립니다.
혹시 길을 잘못된 걸까요? SUV 차량 한 대가 가파른 경사면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점 뒤로 밀리는데요. 쉽게 균형을 되찾지 못하면서 대굴대굴, 속수무책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러시아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공화국의 산악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발 5,000m 이상의 산이 7개나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고산지대라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의 성능을 과신한 것 같네요. 차량은 처참히 망가지고 말았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엔 라이프 나원정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와 함께 2주의 개봉 영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톰 크루즈가 내한을 해서 아주 멋지게 팬서비스까지 하고 가서 지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죠. 탑건 매버릭이 개봉을 했어요. 네, 1986년에 이 톰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던 이 탑건이 36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20대였던 톰 크루즈가 벌써 60대가 됐어요. 네, 이번에는 프로듀서 제리 브루카이머와 배우들을 다 데리고 내한을 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한국 온 게 벌써 10번째예요. 오, 네. 네, 그런 만큼 열정적인 팬 서비스로 벌써 예매율 1위로 끌어올렸고요. 개봉한 지 이틀 만에 벌써 25만 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매버릭은 톰 크루즈가 극중에 비행을 할 때 쓰는 이름이거든요. 아, 네네. 네. 이 만년대령이에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전투기의 한계를 실험하는 조종사인데 이번에는 아들뻘 되는 조종사들과 함께 목숨을 건 작전에 뛰어듭니다. 군대 내에서는 골칫덩이 취급을 당하지만 지금 눈빛 보시나요? 네. 네, 정말 36년 전 눈빛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정이 아닌데 영화 보시면 이렇게 전투기 액션도 1편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기술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입니다. 저 전투기 액션 장면이 되게 영상미도 그렇고 엄청난 스케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톰 크루즈 하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도 암벽 등반도 직접 하고 모든 액션을 직접 소화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저 전투기도 직접 몬 건가요? 네, 설마가 아니라 진짜로 몰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온 전투기는 실제로 톰 크루즈가 자신이 이제 전투기가 아니라 비행기인데 네. 자신이 소유한 비행기를 직접 몬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로 당연히 전문적인 조종사들이 함께 촬영에 참여를 했지만 네. 톰 크루즈가 직접 그 조종을 한 장면도 영화에 나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다 조종대를 잡았습니다. 이 탑건2는 기획부터 CG 없이 배우들이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영화에 찍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미 해군의 도움으로 이 모든 배우들이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쳤는데요. 지금 화면에 계속 훈련이 나오는데 정말 영화 속에서 배우들이 훈련하면서 조종대 탄 채로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다 실제고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톰 크루즈가 직접 교관이 된 것처럼 배우들의 훈련 일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조언을 해가며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실제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배우들이 전부 실제로 조종을 했다고 하니까 더 놀랍습니다. 아마 이렇게 톰 크루즈의 또 다른 도전을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젊은 배우들 사이에서 반가운 노장의 귀환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또 다른 노장도 나와요. 발 킬머가 1편에 이어서 나오는데 실제 이 배우가 8년 전에 후두암으로 목소리를 잃었거든요. 네. 이런 설정이 그대로 영화에 나와서 보고 울컥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톰 아저씨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 톰 크루즈는 지금도 굉장히 팬 서비스 하고 있는데요. 이제 30번, 40번도 더 한국 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액션 영화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아 더욱 반갑습니다. 아이돌이나 배우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하트를 굉장히 여러 번 날려주시네요. 익숙하죠. 네.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영화는 실버 세대와 대학생의 한 지붕 사례를 그린 영화 룸쉐어링입니다. 이 영화 믿고 보는 배우 나문희 씨와 신인 최우성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나문희 씨 하면 출연하는 작품마다 소외된 노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데 이번에는 피부치 없이 혼자 사는 근분이 됐습니다. 파독 간호사를 다녀온 근분은 사람을 좀 못 믿게 된 사정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아파트 빈방에 이 대학생 지웅을 새들어 살게 하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는 보육원 출신으로 그려지는 지웅이 굉장히 밝고 쾌활한 성격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속사정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려지는데요. 이 룸쉐어링이 마음쉐어링이 되는 아주 따뜻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영상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영화인 것 같은데 실제 서울시에 있었던 청년주택 정책이 모델이 된 영화라고요? 네, 고립되기 쉬운 독거노인의 집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새들어 살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토대인데요. 감독이 우연히 이 실제 정책을 접하고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영화 보시면은 이 근분이 그래도 외간 남자와 살갗 닿는 게 상상이 안 된다면서 거실을 색색의 테이프로 구분을 해놓는 장면이 있어요. 금지구역이나 공용구역을 표시한 건데요. 거의 몬드리온 그림을 박물게 한다는 극중 대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생활상에 노인 고독사 문제라든지 빈부격차, 그리고 M4 세대 문제, 세대 갈등 같은 사회적인 이슈를 엮어내서 아주 공감 가는 웃음과 감동을 만들어낸 그런 영화입니다. 네, 오늘 영화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나온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재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내역 가운데 투기 의심 거래 1,145건에 대해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과 합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입니다. 국토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X그룹의 친족 독립경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LX그룹이 공식적으로 LG그룹과 이별하게 됐습니다. LX홀딩스 등 12개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LX그룹 회장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LG와 계열 분리가 이뤄져 LX그룹도 공정위의 대기업 명단에 오를 전망입니다. LX그룹과 LG그룹은 앞으로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고 친족 분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와 함께 제작한 갤럭시 S22 울트라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늦은 밤 한 소녀가 갤럭시 S22 울트라로 의도치 않게 드라마 속 괴물을 포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야간 촬영 때 더 많은 빛과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홍보 영상도 갤럭시 S22 울트라로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쏟아진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은 오후까지 30에서 80mm, 제주도에는 내일 밤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면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